네, 3부 관객들하고 좀 호흡을 하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동산 저도 토론이나 포럼 이런 것들 많이 다녀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보기 힘들고 또 만나보기 힘들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부동산에서 소셜 믹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기서는 뭐 전문가들이 상당 부분 믹스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뭐 해당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참 추상적이긴 한데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이승훈 소장님이 제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들 부동산 투자자라고 하면은 전문 투자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초보 투자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처한 상황이 다 틀리시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저도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향후의 가격의 변화에서 있어서는 뭐 장기적인 우상향이 된다라는 것,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 다른 어떤 투자 자산들,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전혀 다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가 가장 틀린지는 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 여기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예전에 했다가 지금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쪽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했다가 안 해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이 몰렸을 때도 있고 또 현저하게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었지만 지금 반의 반토막까지 났잖아요. 아예 사라진 것들도 있고 그건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들인데 수요가 많았다가 엄청나게 확 줄어들어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변동성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필수재로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매매했다가 지금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집에 살고 있죠. 그게 형태가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분명히 집에 거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다 참여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매수를 안 하고 있다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 있겠죠. 임대차 시장으로. 그런데 임대차 시장 중에서 지금은 전세가 전세자금 대출이 비싸다 보니까 월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면 전세로 나중에 갈아탈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안정되게 되고 월세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빌려서 전세로 들어가는 주거비 부담이 더 적어질 날이 분명히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뻔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요. 그럼 전세 금액이 다시 또 오르게 되겠죠. 그럼 전세 금액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매매가와 또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매매로 갈아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수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일이 없다라는 게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매, 전세, 월세를 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이 전체 수요자에 비해서 더 많으면 돼요. 더 많으면. 그러나 지금 그게 요원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멀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부족한 쪽으로 가게 되고 부족한 지역에 있는 부족한 어떤 그 형태의 상품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서 제가 보는 프로세스는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매매가 상승으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없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전체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 중에서 특히나 서울 이런 지역에서는 공급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프로세스 과정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 대단히 잠깐 아까 언급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아까 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용적률을 좀 많이 상향시켜 주는 게 옳다고는 봐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용적률을 많이 상향시켜 주게 되면 쾌적한 어떤 형태의 집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용적률 높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좀 교통량도 빡빡해지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집들을 양산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안 짓게 되고 용적률을 지금보다 내지는 더 쾌적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낮춘다면은 여러분들은 질 좋은 주택에 살 수 있어요. 다만 그 질 좋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적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저의 어떤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긴 합니다.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긴 한데
쾌적한 집을 적은 사람이 아주 비싼 금액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쾌적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주택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갈지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 선택을 투표로 붙인다 그러면 난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특혜라는 관점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계속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제가 볼 땐 유일한 방법이다.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안에서 아까 질문에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전문 투자자가 바라보면 좋을 상품하고 초보 투자자가 바라보면 좋을 상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액에 따라 물론 다 틀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선호하는 건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선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 보게 되면 대단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품들은 진짜 비싸죠. 예, 그래서 뭐 결국은 현장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 현금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급여가 어떻게 되니,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을 돌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은 내가 아는 동네만 하는 게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럼 내가 사는 곳이 강남이라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겠지만, 지방에 좀 별로 안 좋은 데 살고 있다면은 또 실패한 투자가 되겠죠. 너무 운에 맡기는 투자가 되는 거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분들 뭐 하시는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워낙에 큰 어떤 여러분들의 자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내서라도 좀 둘러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투자의 제 1원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상급지로 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없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는 방식도 좋았던 방식이 있고, 그 시대별로 약간 가격이, 시대별로 투자 방식이 다른데, 지금으로서는 좀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보다 똘똘한 지역을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강남 재건축 사야지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내가 금액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는 분은 들어가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들어가시고요. 소액밖에 없는 분들은 현재로서는 서울 쪽의 빌라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좋다고 봅니다. 이게 실제로 정부 정책이 50만 호를 5년 동안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급이 저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긴 하나, 어쨌든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서울 쪽에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가격 자체가 상승할 요소가 대단히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결국 뭐 해답은 자본가나 초보 투자자나 부동산의 입지를 선택하는 그 부분들 가장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그 제목이 부동산 오를까 내릴까라 그런지 재테크 관련된 질문이 많네요. 하반기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 김만 소장님 답변 좀 주시겠어요? 열심히 적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네. 괜히 적었나요? 네. 하반기 하면 이제 올 하반기 말하는 거죠. 올 하반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달 다 지나갔고요. 10, 11, 12월 3개월 남아가지고, 사실 하반기라고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게 단기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물론 뭐 투자 금액도 다르고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대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시그널 3%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3% 올리고 이 정도에서 멈출래. 파월도 이 정도면 물가 좀 잡은 것 같아. 이제 당분간 인하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갈게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필요한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자금 여력이 되고 실수요자들은 저는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된 급매물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15년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기다리는 분들은 계속 기다리세요. 오르면은 오른다라고 못 들어가시고요. 내릴 때는 사실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내릴 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도 사실 좀 두렵잖아요. 이게 더 떨어질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더 떨어지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우리 이승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심 지역들은 그래도 설사 떨어지더라도 하락 기간이 좀 짧더라. 과거 예를 들자면 우리 2010년도, 2012년도 좀 어려웠는데요. 서울이 한 3년 정도 조정이 됐다면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5년, 6년 정도 조정이 됐고요. 지방은 더 길어진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된다면 핵심 지역이나 이런 지역 위주로 한 고점 대비 10%에서 20% 떨어진 급매물 노려봐도 되고요. 작년처럼 자금이 너무 부족해. 뭐 나 5천만 원, 1억 정도밖에 없는데 우리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연끌 많이 했잖아요. 뭐 한 사람은 혼인신고 안 하고 담보대출 받고 한쪽은 전세자금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1억, 2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 10억까지 레버리지를 해서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은 지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 개 안 되는 분들이라면 좀 쉬어가면서 내가 종잣돈을 모으면서 차후에 있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차분하게 종잣돈 모으면서 다음 기회를 좀 노려봐도 좋기 때문에 본인만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1주택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집 하나 있는 분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팔면은 절대 안 되고요. 물론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뭐 팔고 갈아타는 거는 실시간으로 갈아타셔도 좋은데 집 하나 있는 분들이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한 뭐 2, 3년 기다렸다가 들어간다는 전략은 거의 실패 확률이 95%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테크 계획 결국은 뭐 자체적인 것보다 제롬 파월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네요. 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축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거 재테크 계획 관련돼 가지고요. 뭐 저희가 다양한 계획들을 또 세우고 있고 또 집통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 관련돼서 전화 상담도 계획을 좀 하고 있고 뭐 실제로도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구성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김만 소장님께서는 뭐 좀 보수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쪽, 뭐 위기 관리, 그 다음에 뭐 종잣돈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시고 본인의 자산에 맞게 투자 방향들, 재테크 계획들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뽑아볼게요. 박사님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본인한테 뭐 질문은 없을까 하는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전세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지금 뭐 전세 가격 8월 전세 대란 얘기도 나왔었고 뭐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네, 전세 시장은 현재로는 이제 외관상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매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은 매수를 계획했던 분들조차도 그냥 임대차 상태에서 이제 머무르려고 하는, 그래서 주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뭐 기회 비용 차원에서도 당장 매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임대차 상태로 머무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전세 시장 자체가 우리 2020년도에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후유증이 2년 정도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지 않고 아마 계약을 말 그대로 집주인과 합의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대도 뭐 역전세나 이런 것을 보다시피 가격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월세로 많이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요. 저는 전세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가격대에도 지금 복수 가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매물이라든지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곧 청약대에서 입주해야 되는 분들이 그쪽을 갖다가 뭐 해놓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까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그 지금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되면은 빠르게 저는 전세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매매 시장으로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질문 답변 기회가 왔으니까 여기 하나만 제가 더 그냥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지면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더라도 정말 저럴까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급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과잉 공급되었을 때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이후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뭐 폐지하는 것을 시도할 정도로 상당히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상황들이 정부도 정확하게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실제 다 준공이 돼서 입주 물량 자체도 올해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올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 분양 시장이나 이런 쪽도 지금 미분양이 늘어난 상태에서 굉장히 사업자들도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요인이 공급이 감소되거나 위축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의 금리 인상 행진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눌려 있는 심리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딸려갈 부안해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IMF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IMF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위기가 엄청나게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이상해서 우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럴 때가 없을 겁니다. IMF 외환 위기를 실질적으로 2, 3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2002년인가요?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그러니까 공급이 단기적으로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폭등했던 시절이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도 외국에서 전문가분들이 이쪽은 경제 위축 자체가 5년 내지 10년, 적어도 15년 정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불과 몇 년 만에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기회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의 노력이나 의도가 아니라 경제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능력, 그리고 지금은 많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 자금들이 실제 예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시중의 부동자금은 우리 과거 노무현 정부나 이럴 때보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시중의 유동성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고 심리적인 안정이 뒷받침된다면은 전세 시장의 회복이 아마 기폭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회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점보다 빠르게 아마 여러분 곁에 다가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전세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여기는 일단 한 번에 몰아보려고 뽑아놨고요. 남아 있는 거 몇 개만 좀 더 할게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좀 해놨습니다. 잘 못 뽑더라고요. 네, 오늘. 네, 지금 망원동에 오래된 다가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떤 소형 빌딩, 꼬마 빌딩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실 분이? 네. 네, 같은 망원동이라도 이제 지역을 떠나서 다세대냐 다가구냐 이 차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가구는 전체를 일괄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일반 다세대랑 다르게 현재는 주택 시장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을 많이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거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저희도 잘 거래가 안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드렸다시피 고가주택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잔금 전에 보통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또 대출이 잘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현재 주택으로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지금 정확하게 가격이나 평수나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형태만 봤을 때 일단 망원동이란 동네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평가가 되고,
그 중에서도 각 위치마다 너무 달라져요. 뭐 대로변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다가구 주택이라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어디에 2면, 3면, 4면인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셔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격이나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또는 단순히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도 명도라는 그런 상황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용도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들을 내보내게 되고 여러 가지 시설 집기나 이런 것도 다 뜯어내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걸 고민하셔서 매각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같은 다가구 주택이다 하더라도 좀 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하자고 한다라고 하시면 사시는 분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명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아무리 위치가 좋다 한들 쉽게 들어가진 못하거든요. 명도가 일반적으로 원투룸 내보내는데 뭐 몇백만 원씩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갑자기 또 어떤 임차인들을 만나서 고생하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명도가 사전에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미리 계획하시고 임차인들이랑 잘 협의하셔서 정확한 명도 시점을 미리 계획을 해두시고 새로 사시는 매수인 분과 용도 변경에 대한 미리 사전에 대한 협의를 끝내 놓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충분히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택 시장보다는 뭐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하는 그런 형태 설명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주택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좀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뭐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의 그 전문가를 활용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PM 형태의 개발 방식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지 일부러 하나 골라놨습니다. 예. 네, 김예린 변호사 일부러 골랐습니다. 네, 앞으로 전세 이사를 예정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깡통 전세 관련된 그 내용들 보도된 거를 많이 접했는데 유의할 점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깡통 전세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냐 뭐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깡통 전세 관련해서 저도 정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대책을 좀 최근에 내놨어요. 이게 예전이랑 좀 다른 거는 최근에는 너무 조직화되고 사실 이제 강서구 뭐 화곡동 세모녀 전세 사기단 뭐 이런 사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면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전세금을 편취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한 조직이 500채, 1000채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전세 사기를 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좀 이제 사회적 문제로 해서 해결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고 이게 문제는 타겟이 대부분 2030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전세 보증금이 뭐 2억에서 3억 정도이다 보니까 이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나면 사실 이제 그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그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뭐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이제 그동안 모았던 씨들을 전부 날리게 된다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제 깡통 전세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걸 보면 사실 실효성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기는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피해 대책 위주로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사실은 뭐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전세 들어가는 걸 정말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최우선 변제금 받으실 수 있는 거 경매 넘어갔을 때 이제 최우선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에 월세 들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세를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도 이게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우면 무효가 된다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특약을 하셔서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 이 보증보험 자체가 제도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가입률도 20%대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험 사고가 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집 같은 경우에는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양한 유형별로 사실은 이제 전세 사기가 너무 이제 조직화되고 또 이제 많이 지능화가 됐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유형별로 또 이제 주의할 점이 다르기는 한데 이 정도만 주의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험 잘 들으랍니다. 네. 보험 잘 듣고 들고 뭐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세랑 월세 약간 비중 좀 조절하면서 컨트롤하는 건 좀 좋지 않을까. 뭐 전세라는 게 사실 무조건 전세 안 들어가라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비율이라든지 월세 조금씩 조정 잘 하시면서 또 그리고 사전에 뭐 김예림 변호사 그 블로그 같은 거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잘 정리들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짧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남아 있는 이 부분들을 제가 질문을 주면은 답변하고 싶으신 전문가분들 계시면은 뭐 거수를 하시든지 마이크 잡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성규 박사님. 네, 자, 저 그 질문 하나 하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육가 선유도역 주변에 재개발 및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개발이어서 이쪽도 되게 저는 좋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아직까지 많이 비싸진 않아서 이제 그 투자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거기다 여기가 9호선도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여의도나 뭐 이런 쪽 접근성도 좋고, 사실 강남 접근성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전세 수요나 이런 것들도 좀 그렇게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자, 투자 우선순위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예 실명까지 뭐 아예 써주셨네요. 이태땡님이 주신 것 같은데요. 3, 4년 후에 수입이 가장 좋을 곳, 이곳에 대해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3가지 무당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농 9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된 다가구 주택을 매입. 두 번째는 왕십리 역세권 다가구 주택, 월세 수입용. 세 번째는 성남 신흥동 입주 물량이 많은 새 아파트 매입. 이 3군데 중에 하나만 좀 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답변 주실 분 있으실까요? 질문지를 드릴게요. 네. 투자 우선순위 질문 주셨는데 전농 9구역이 조합 설립이 됐었나요? 왕십리 역세권 쪽하고 성남 신흥동인데 저는 전농 9구역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의견이 다 틀릴 수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일단 동대문 쪽 이쪽 일대가 이제 청량리역 부근이잖아요. 청량리역 부근이 워낙에 이제 교통이 허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10개 내지 11개 노선이 들어가는 엄청난 어떤 교통의 허브가 되게 됐는데, 강남 접근성도 좋고 또 중심 지역 가기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교통이 있는 곳에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농 뉴타운 쪽에 이제 주거벨트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청량리역 부근에 굉장히 고층 주상복합들이 이제 좀 있으면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천지개벽하는 거죠. 그 위쪽에 청량리 구역들도 다 바뀌게 되고, 사실 우리가 청량리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낙후된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바뀌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왕십리 같은 경우는 이제 뉴타운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도 물론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청량리 같은 경우가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변모하면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되고 있는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들고, 성남 같은 거 물론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게 아직 인서울 쪽에 있는 중심 지역하고는 약간의 그 가격 격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는 전농 9구역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렇게 짧게 하니까 시원시원하네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네. 자, 다음 질문 보면은 그 역삼동에 빌라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 채를 전세로 해서 그 금액으로 다른 지역 빌라를 사두는 건 어떨까? 전세 활용한 투자 금액은 3억 정도라고 하네요.
할 사람이 없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한 게요. 이게 전세금 3억 가지고 이제 역삼동의 빌라라고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빌라가 어느 정도 보유 가치가 있는지도 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두 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빌라 2채 중인데 한 채를 전세로 돌려서 이제 2채에서 3채로 늘린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늘리는 거는 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만은 이게 좀 모호해 가지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택 수만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 최근에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또 빌라 2채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빌라를 한 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다면 좀 재개발 구역에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자한다면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집 뭐 여러 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뭐 상업용 부동산도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리츠 투자라든지 뭐 이런 형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점 있고 그러시면은 김인만 소장님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금리 유가 달러 가치 오르면서 하반기 재테크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물어보셨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이제 재테크 관련된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두성규 박사님께서 좀 소외받는 것 같아서 이거 재테크하고 관련된 그 정책의 방향성이니까 자, 요거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재테크에 대해서 제가 뭐 정책이나 제도 쪽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재테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생각을 뭐 해본 건 아닌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금리나 유가나 달러 가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유동성 부분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편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 부분은 어느 정도 행진이 뭐 내년 초 정도에서라도 이제 중단될 여지가 있고요. 유가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의 또 영향에 따라서 단기간 내에 또 조정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부분도 지금 강달러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하반기 재테크 시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대상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런 기회보다는 아까도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향후에 즉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 이후의 시장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재테크 시장에 대한 그 선택 부분을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금리 시대라는 것은 결국은 일정한 시드머니라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 시드머니를 좀 더 튼실하게 좀 더 확대하고 또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금리 시대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기회의 시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굉장히 짧게 주셨습니다. 네, 다음 그 질문입니다. 레버리지 일으키고 싶은데 프리랜서라 대출이 잘 안 나온다고 하고요. 대출 잘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상담사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하고 함께 뭐 열심히 저축하고 기다렸다가 84제곱미터 갭 투자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매로 빌라 오피스텔 투자해서 자금 모은 다음에 84 갭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두 가지 주셨는데 뭐 여기에 이제 빌딩 관련된 질문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그 안 대표님한테 프리랜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자면 아무래도 소득이 좀 높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수입이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대출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 질문의 취지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을 할 때 물론 주택은 법인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상당수 페널티가 있다 보니까 취득세도 많이 중과가 되고 사실 권하지는 않지만 저희 기준에서 예를 들면 어떤 상업용 쪽이나 그런 것들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개인으로서는 대출이 잘 안 나온다면 법인으로 우회하는 방법도 많이 있고 법인이 이제 이런 투자 활용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나는 이런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법인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인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반 개인 분들도 어쨌든 건물을 사실 때 임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월세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이렇다듯이 일반적인 임대 사업 등록을 위한 법인을 바로 생성은 하실 수가 있고요. 법인으로 가시게 되면 대출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대신에 아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대표자 신용을 좀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고려하셔서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시라면 좀 법인 쪽이나 아니면 뭐 이게 주택 매입인지 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좀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좀 돌려보는 방법도 좀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도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질문이라서 이거 누가 답변 드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2012년에 준공이 된 강남역에 리가스퀘어라는 오피스텔이 있는 것 같아요. 21평. 그리고 1.5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데 매도 시점을 여쭤보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2013년에 준공된 정자 린스트라우스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59.99제곱미터, 한 60제곱미터 되는 것 같아요. 투룸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매도 시기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매도 시점을 자꾸 여쭤보시는 거 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매도 타이밍 참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네. 일단 두 개의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는 1.5는 강남역에 있고 또 하나는 여긴 어딜까요? 정자동 분당 정자동일까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원룸 형태 같은 것들은 다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5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방에서는 미니 투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1.5 형태인데 강남역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일단 워낙에 토지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이즈의 면적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커다랗게 지어놓게 되면 좋긴 하나 굉장히 가격이 비싸져서 어떤 그 공급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투룸보다 1.5룸 정도게 되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되고 그럼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보유해도 상관없고요. 다만 매도를 이제 언제 하느냐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얘네들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향후에 내가 이거를 매도한 후에 그 자금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도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매도했을 때 자금이 얼마 정도 생겨나고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하고 그 자금으로 내가 고려하는 부동산을 샀을 때 얘네들보다 더 올라갈지 아닐지를 수치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매도 시점은 지금도 될 수 있고 나중에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팔고 나서 더 좋은 걸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러면은 갈아타는 시점은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을 때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내 거 팔고 내 거는 좋게 팔아도 더 높아져 있는 금액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 갭이 더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자금으로 뭔가 갈아타려는데 훨씬 더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계획이다라면은 당장 파시고요. 둘 다.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그 강남 여권을 좀 더 보유해도 되고요. 정자동 거는 2013년도 준공이고 투룸이면 검색을 해보니까 정자가 아니고 청라인 것 같아요. 글씨가 네, 청라네요. 그죠, 그런 거 이렇게 같죠? 보니까. 네. 청라 쪽은 매도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청라 쪽은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좀 분위기도 그렇고 아파트도 좀 주춤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그 종로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업무 중심 시설에서는 얼마든지 수요가 있지만 사실은 청라 쪽에서 업무가 뭐 이렇게 많이 그 주택 공급량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어떤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아파트가 공급이 많은데 대체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그 답변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뭐 첫 회로 진행됐는데 뭐 재밌게 보셨나요? 네. 답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계속 또 이런 자리를 계속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획한 프로그램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다시 보기에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보통 제가 아직 못 외웠는데 아마 tv.집통.com인가 그럴 거예요.
다시 보기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한 번 보시면 안 되니까 여러 번 보세요. 네, 그리고 집통 어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뭐 재테크 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나와 계신 전문가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또 주말에 참석하셨으니까 혹시라도 타 매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 하시면 응원의 댓글 같은 것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욕 좀 안 떨어주셨고 악플 달면 좀 방어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재테크 또는 내 집 마련 또 자산 운영 이런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간 마련하겠고요. 오늘 저희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